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6.3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까지 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많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일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거 정보를 쉽게 제공받지 못하거나 투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3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 라는 주제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투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천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 도민들은 장애인 참정권 문제에 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투표소마다 다르긴 한데요. 어떤 투표소는 아예 계단만 있는 곳을 장소로 정해서 진입이 안 되던 경험도 있었어요. 투표 용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걸 인지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보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쉽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휠체어 사용자들이 투표할 때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갖춰놓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투표가 누군가에겐 큰 준비가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나 거소투표 같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투표 안내도 음성이나 영상, 쉬운 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 같고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될 때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장애인이나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서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공보물이나 음성 안내도 더 충분히 제공됐으면 하고요.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투표소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동 지원 차량을 사전 신청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약자일수록 자신의 의견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정치적인 기회를 통해서 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장애인 참정권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확대되면서 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장애인들이 투표할 때 겪는 어려움 구체적으로 좀 공감을 표해 주셨고요. 그 대안도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최창현 장애인 인권연대 대표,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장애인 인권연대 대표 최창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인권사무소장 육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 대표님, 네. 그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그리고 40일 뒤에 6.3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여러 활동하고 계시는데 선거가 치러지는 데 맞는 장애인의 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4월 20일은 제46회 대한민국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 시행이 200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에 대한 국내법이 아직 미비한 상황인데, 장애계에 오랫동안 염원했던 내용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인데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장애인의 날이 되리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광장에서 투쟁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산물이 바로 우리 장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네. 그런데 장애인의 날을 보면 1981년 신군부가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어떻게 보면 전두환 정권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의 날로 네. 제안했고 입법운동을 했는데 당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그냥 장애인의 날로 유지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6월 3일 있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우리 도내에 14만 등록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의 참정권,
그리고 일부 장애인들의 후보자로서의 참정권, 그리고 정책이나 공약으로의 참정권 등이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 잘 모를 수 있는 그 장애인의 날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육 소장님, 네. 금방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통과를 앞둔 그 장애인 권리 보장법, 이 법안을 보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이걸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로서의 참정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장애인 권리 보장 법안이 3월 13일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법사위하고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법이 갖는 기본법 성격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장애인의 권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았다면 이 법안 자체의 그 정의를 보면 사회적인 인권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정의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것에 따른 이제 국가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책임 이것이 이제 이 법안 속에서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5년 단위의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든지 3년 주기의 장애인 권리 보장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또 장애 영향 평가의 근거 조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태의 그런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장애인 권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어떤 수건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통과까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창현 대표님, 그 장애인 당사자로서 뭐 여러 차례 투표를 하셨을 테고 또 피선거권자이기도 하신데 어떻습니까? 그 장애인 참정권 좀 제대로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하죠. 더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되고 그 최소한의 합의된 규범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정당들이 좀 지켜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싶고요. 자세히 좀 보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네. 투표소 뭐 이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거소 투표제도,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점자형 투표 안내문 등이 발송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시각 또는 지체 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허용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신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일 뿐이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 맞습니다. 네.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좀 다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이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발달 장애인 즉 인지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 유형에 대한 그 투표 참여 참정권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배제돼 있거든요. 차별입니다. 이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차별입니다.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투표의 방식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약에 대한 정보, 해석들이나 그리고 우리 기표 절차 진행 방식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마련돼야 됩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기표를 7번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7번을 해야 하는데 이거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금방 그 발달 장애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 중에서도 어떤 시각 장애, 뭐 청각 장애, 발달 장애 이런 장애 유형에 따라서 투표할 때 겪는 어려움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금방 뭐 맞습니다. 짧게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그 장애 유형에 따른 어떤 투표할 때 어려움. 먼저 뭐 제 경험은 제가 매번 투표할 때마다 기표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경험인데요. 저는 이제 투표 조력인 2명이 저의 기표를 도와줍니다. 네. 그럼 제가 누구를 기표해 주세요? 어느 정당을 기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면 투표 조력인이 기표를 해줍니다. 그 투표 조력인이 두 분이 예, 기표소 안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넓은 투표장에 다른 사람들도 내가 누구를 투표하는지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밀 투표 보장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좀 약간 기분이 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표대가
좀 협소해요. 세 명이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요. 그 투표주로인 2명까지 못 들어갑니다. 기표대가 좁아서 기표대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저 말고 다른 분들 사례를 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신체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투표 조력인 그 선거법상에 투표 조력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뭐 비밀 투표가 조금 염려가 되긴 하지만 기표를 한단 말이에요. 나의 권리를 행사해요.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조력인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나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6.3 지방선거 7번의 기표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계획이고요. 촉구해야겠죠. 네. 육 소장님, 네. 금방 최창 대표님이 아주 구체적인 이제 경험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 장애 유형에 따른 투표율 차이가 어떤 뭐 제도적 또 뭐 구조적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십니까? 장애인 투표율에 대한 공식 통계를 뽑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따로 이제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각종 그 데이터와 뭐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3 내지 7% 정도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 단체라든지 이쪽을 확인해 보면 그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투표율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우리 사회의 비장애인의 시각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투표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 원인 재판하듯이 어떤 투표소에 갔더니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투표에 갔더니 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좀 너무 편차가 큰 거죠. 이게 결국 이제 그 공직선거법 제 157조 6항이죠. 6항에 그런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는 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투표소별로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또 이제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투표 보조 도구가 부족하다거나 또 현장에서 그 비장애인들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이제 그 일시적인 임시 조치라든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로 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지난해 통계를 보면 그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263만 1,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1%죠. 그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장애인이 113만 명. 43%로 가장 많고요. 다음이 청각, 시각 장애인 순입니다. 뇌병변, 직적 장애인이 각각 23만여 명이고 두 유형을 합쳐서 18%가 조금 못 됩니다. 아무래도 그 지체 장애인은 투표소 접근성, 청각, 시각 장애인은 수어나 점자 같은 선거 정보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투표소 접근성이나 청각, 시각 장애인의 수어나 점자 요구는 사실은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고 뭐 느리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뭐 언급을 하셨는데 발달 장애인 경우 같은 경우 좀 논쟁적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3가지 핵심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 자료. 두 번째가 각 후보와 정당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림 투표용지. 세 번째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 이 3가지를 요구했는데 최창인 대표님, 이런 요구들이 그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서 갖는 의미 뭘까요? 지난 대선에서 회원 한 분이 인근에 있는 전북도청 사전 투표소를 다녀오고 저한테 막 들뜬 기분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투표 장면을 쏟아내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투표장에서 기표 도움 때문에 좀 약간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애 첫 투표를 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애 첫 투표를 했다라는 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갱이한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그분한테는 당사자
당사자 개인에게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거,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그것을 표현을 즐거움으로 투표 장면을 설명했던 거고요. 네.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보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거는 예, 투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하죠. 하는데 이거를 규범적 의미로 볼 게 아니고 헌법적 관점에서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 수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상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투표 보조가 없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적 가치라는 게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장애인권리보장법 같은 경우 이번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시민권자로서 이 사회에서 자기의 인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정권이 그렇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헌법보다 공직선거법이 우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근간이잖아요. 헌법에. 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고 두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공선법이 충돌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생애 첫 투표를 하고 나서 그 기쁨이 컸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 그 소장님 네. 그런데 그 금방 저기 말씀하셨던 그 뭐 이해하기 쉬운 선거 자료, 뭐 그림 투표용지 이런 거 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도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요구 좀 실현하려면 우리 사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의 어떤 개정이 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좀 그 관점에 따라서 선거법을 그것만 손댈 수 있느냐 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선거법이라는 건 통상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까지 얻어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법 바꾸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법이 개정되는 것을 그 중장기 목표로 두더라도 그 이전에 특정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활동가들이 제기한 소송, 이 소송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뭐 투표 보조를 해주라든가 아니면 그림 투표 보조 연구를 뭐 제공하라든가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조차도 뭐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래서 선관위는 사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거든요. 선관위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헌법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 국가기관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체 내에 어떤 그 완결된 구조를 가지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그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 하급심의 어떤 판결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지침조차도 선거법에 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쪽에서 삭제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의 어떤 소극적인 판단도 현 시기에 있어서 그 장애인들의 어떤 권리를 참정권을 좀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을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림 투표 보조 연구 이런 걸 보면은 뭐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미 그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이미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좀 그런 선진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그 우리가 좀 준용할 필요 있는데 이런 노력조차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선거 때마다 이런 불편과 차별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낸 소송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다 사실은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네. 의미로 선관위가 사실은 지금 네. 어떤 개선하고 있지 않는 네. 거잖아요. 그와 덧붙여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 이와 관련된 권고를 쭉 해왔는데 네. 인권위 권고가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는 이제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장차법에도 사실 좀 그 차별을 인정해도 과도한 예산 부담이나 또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어서 선관위 쪽에서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로 이제 이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단계까지 현재 어떤 장애인분들은 그 불편과 차별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장애인 참정권 관련해서 좀 했던 뭐 대표적인 권고 사안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워낙 이제 이런 사례들은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포괄적인 권고는 2022년도에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점자형 선거 공보 제공,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제작, 투표 보조인 지원, 수호 통역 확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사실 지금 장애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그 내용들이 전부 포함된 정책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 상황에서는 일부 부분 조금 수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수용되지 않았고 또 그 지금까지 소송을 보면 특정인이 특정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달라고 하면 법원의 판결은 그거는 문제 있으니까 해줘라 하지만 이게 그 케이스에만 적용되고 전국의 모든 케이스에 준용되는 건 아니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그 공선법 개정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목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낸 당사자들한테만 적용한다 그렇죠.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그 투표 보조를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최 대표님, 그 발달 장애인도 2020년 이전까지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앙선관위 지침이 개정되면서 보조 대상에 제외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선법 공직선거법 157조 제6항이 문제인데요.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기 손으로 기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관위가 2016년부터는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를 했습니다. 네.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지침을 개정해요. 그리고 개정한다면서 보조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옵니다. 네. 이 이제 그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 A씨와 B씨였고요. 중앙선관위 대상으로 투표 보조 요청을 했는데 이게 법원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사건이 단지 두 분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두 분 장애 유권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뭐 장애 그 발달 장애를 대표해서 낸 소송일 수 있을 그렇죠. 텐데요. 네, 전체인데 네,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 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지 그 기준은 뭘지 어떤 인권적 관점이 반영돼야 될지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네. 매우 의미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법관이잖아요. 네. 판사잖아요. 네.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발 좀 이제 이런 법 개정보다는 네. 이렇게 헌법적 관점에서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 항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예. 네. 그런데 그 육 소장님, 네. 사실 그 발달 장애인 투표 보조를 놓고서는 그 발달 장애인이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보조자에 의해서 의사가 왜곡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들, 뭐 심지어는 의심들이 있는 게 뭐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발달 장애인의 공적 조력인을 비롯해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투표 보조 기준 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 운동 기능이라든지 정보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옆에서 잘 보조를 해도 이게 정확하게 됐는지 본인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의심 섞인 그런 시선을 갖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그 경계에 있는 이런 장애인들도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게 하고 그 투표에 대한 그런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어떤 그 보조 인력, 또 보조 서비스가 좀 확인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실 그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법이 개정돼도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과 실제 현장에서의 서비스를 개정하는 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관위가 지금 이제 항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최종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그 나온 판단의 어떤 골자에 따라서 기존에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장애인들도 그 투표소에 들어가면 이번 지방선거처럼 뭐 비례까지 포함해서 또 보궐선거까지 있는 경우는 8명 뽑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좀 그 정확하게 좀 정확한 정보에 따라 정확한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정보 처리 능력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장애인들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 장애인의 표 한 표가 비장애인의 표 한 표보다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등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적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장애인 친화적인 인권 감수성을 갖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영국이나 대만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를 보면 실제로 투표 전에 그 모의 투표라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그분들이 사실 그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안고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도 사실은 정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 그런 자료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는 네. 훨씬 더 자료를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 노력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투표용지라는 게 예를 들면 정당이나 이런 거를 어떤 정당의 로고나 이런 거를 좀 색깔이 있는 그걸 알아보기 쉽게. 네네. 직관적으로 사실 네. 집에서 투표 용지를 받아보면 뭐 정당에 따라서 후보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어체 네. 문장과 또 공약을 만들다 보면 흔히 우리가 쓰는 한글 용어가 아닌 그 집자된 이런 용어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실 비장애인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참을 봐야 좀 알 수 있는데 네. 정보 처리 능력이 조금 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당의 로고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를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에는 그런 그림과 이미지를 보고서 좀 더 편하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거 자료도 그런 그 자료들을 기법을 도입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가 어느 쪽이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도 그림을 보고도 문자보다는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투표할 때, 기표할 때 투표 용지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어떤 선거 정보, 그러니까 집으로 오는 선거 공보물이나 이런 거에 담겨 있는 선거 정보를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이해하게끔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이면 또 이제 사실은 그렇게 알고 들어가도 네. 손떨림 현상이나 현장에서 했던 좀 많은 사람 지켜보고 있을 때의 긴장감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누굴 뭘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과연 정확히 투표할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적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모의 투표 같은 것들도 미리 한번 연습해 보게 하는 것들도 물론 그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 실시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 자체가 장애인의 어떤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걸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이유로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회 토론회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사실 모투표 부분이었거든요. 미리 투표를 해보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좀 편하고 쉽게 투표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최 대표는 보면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지금 투표 보조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도. 예. 근데 발달장애인만 지금 못 받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그러니까 장애 유행에 따라서 지금 투표 보조가 사실 좀 다른데. 이제 투표 보조 문제는 발달장애인 한정된 부분만 아니고 우리 노인이나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자기가 찍고 싶은데 찍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제 기표 방법들에 대한 좀 선진화 발달된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투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사전에 정보 파악을 하고 그래야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해야 내가 찍고 싶은 정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장애인들이나 많은 유권자들이 좀 그 공약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들이 많아요. 학술 용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자세히 써 있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시각장애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이런 그 텍스트화된 그 선거 공보물도 우리도 좀 단박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점자의 선거 공보물 같은 경우 어렵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좀 공보물 부족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음성 파일이거든요. 근데 음성 파일이 좀 제대로 재생이 안 되거나 실패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그 사전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성 문제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디지털 격차가 좀 심각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사 그리고 농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농인이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예, 전체 장애 인구 중에. 네. 그런데 수어통역사 한 명이 몇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있어요. 수어통역사 한 명이 어떻게 다 그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방송 토론회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보별 1대1 수어 통역사를 좀 제공해달라라는 요구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방송국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좀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방송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1대1 지원이 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사와 후보별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토론회를 좀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최 대표님 말씀에 네. 조금 이어서 붙이면 사실 이제 그 원론적으로는 이제 최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이제 TV 토론이 뭐 1대1 하는 것만 아니 어떤 때는 뭐 4명, 5명이 나와서 그렇죠. 네. 논쟁을 벌이고 하게 되면 사실 수어 통역이 그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수어 통역으로 가능한 언어들만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친 말을 막 치고받고 하면 그거를 생각을 해서 옮기다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인권위에서도 한 명이 들어가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 2인은 배치해야 된다는 쪽의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방송사 쪽에서는 또 화면 구성에 있어서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일종의 좀 온전한 화면을 또 시청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좀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저희들도 한번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장애인 분들이 완벽하게 텍스트와 내용과 현장의 분위기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컨대 시각장애인이 점자 얘기를 하지만 점자를 이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10%가 안 된다는 통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USB도 말씀하셨습니다만 USB가 집에서 열리던 것이 거기서 안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실무를 하다 보면 사실 그것 때문에 항의를 받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권위원회도 좀 그동안에 몇 차례 공고를 하고 중앙선관위하고 좀 협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합의와 우리의 어떤 기술과 또 이제 이것과 함께 좀 개선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뭐 하나를 조치를 딱 해가지고 그렇게 좀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직선거법에 사실 수어 통역사 수하고 화면 크기 이런 규정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제시돼 있지는 않은데 방송사 입장에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화면 크기나 말씀하신 토론장을 여러 명일 경우에 수어 통역사 몇 명을 배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의 수어에 비하면 요즘의 어떤 수어 통역사 분들의 어떤 스킬 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전 좋아졌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수어가 따라가는 속도와 실제 예비 후보 또는 본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격하게 주고받는 거기에 한글만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영어도 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어떤 수어의 어떤 방식으로 결국 이제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이제 수어를 번역하는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논쟁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과 현재 수어 통역사들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매칭이 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렵지만 아무튼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3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최창현 장애인 인권연대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고요. KBS 전주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 여러분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참정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뿐만 아니라 그 선거에서 선출될 권리, 피선거권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피선거권 보장도 아주 미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 비율이 1% 수준입니다. 지방의회는 그보다 더 적을 거라고 추정되고요. 육 소장님,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5%인데 국회의원에서 장애인 비율이 1% 수준이다. 뭐 지나치게 좀 과소대표되고 있는 건데 이 원인을 놓고 뭐 개인 역량이나 준비보다는 어떤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청소년기 또는 이제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장애인과 더불어 어떤 체험을 했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권 감수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이 장애인들을 또 학교나 이런 쪽에서 담장을 치고 특수학교를 자꾸 밀어내서 그쪽에서만 머물게 하는 방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 친화성 또 장애인 감수성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동수업의 방식의 통합교육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등장했던 그 국회의원들, 그중에서도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서 이분들이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서 장애인 관련된 많은 그 입법의 활동을 하고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셨던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장애인 문제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목소리들, 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들이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전체 인구 대비 이것을 보면은 장애인 의원의 비율이 뭐 1% 뭐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지역에 출마한 저 장애인 예비 후보나 본 후보를 놓고 따지면 여기서 현장에서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크거든요. 얼마 전에 그 어떤 행사에 갔었는데 그 비장애인 후보가 전체 천막 부스를 다 돌고 인사를 하고 떠날 때까지 이 휠체어를 탄 그 장애인 후보는 3분의 1 정도 돌았을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날도 덥고 또 길도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을 알리는 작업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출마해서 동시에 이렇게 한다. 이것을 그냥 공평하다고 그냥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공정한 테이블에 위스타트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우대 조치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조금 더 많은 비용과 조금 더 많은 그런 조건을 누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각종의 시험에 있어서도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장애에 대해서 시간을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장애인 후보자에게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다른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대표님, 금방 육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장애인 국회의원, 장애인 지방의원 뭐 거의 대부분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뭐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비례대표 취지에는 뭐 맞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그 장애인 뭐 예비후보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선택을 받는 과정이 그만큼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반증일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 정치 시장을 확대하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후보자로서의 참정권 보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지향하는 게 나의 정책은 내가 설계하는 거거든요. 네. 장애인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결정권이 의회와 집행부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진출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8회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광역의회 비례대표로 장애인 당사자가 8명이 진출했고요.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6명이 진출했습니다. 네. 총 14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전 2018년도 제7회 네. 지방선거 때는요. 총 16명이 비례에 또 진출했습니다. 더 감소한 꼴입니다. 네. 올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난 22년도 선거에서 광역에 있는 7개 시도 그리고 기초에 216개 11개 시도에서 지역에서 한 명도 비례대표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 아까 오늘 토론에서 나왔지만 장애 친화, 장애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살아온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삶의 과정이 달라요. 아무리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을 대변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공직선거법상에 홀수번은 무조건 여성이 비례대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똑같은 이야기로 뭐 저도 여성 인권에 관심 많거든요. 제가 대신 남성인 제가 여성이 진출하면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러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 좀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 비례대표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익산과 김제에서 한 분씩 지역구 기초의회에 진출했죠. 네. 이런 게 지금 현재 과소대표의 문제가 있고 과소대표가 아니라 전무하죠. 네.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당에 주문합니다. 네, 전북 지역에는 도의원 비례대표가 지금 한 명도 없다. 예. 이 말씀이신 거고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후보 좀 출마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 좀 장애계에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전북 장애인 단체들이 좀 저희들이 연합해서 후보를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노민을 했고 장애인 당사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이것이 반영되고 경선을 통과할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말씀하셨는데 유엔 CRPD라고 하죠. 여기 29조에 보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정치적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조항에 비준한 나라이거든요. 또 CRPD가 2022년에 특히 소수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도입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비춰보면 우리가 현재 어떤 그런 장애인들의 어떤 문턱은 이 권고에 비춰서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대표님, 그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주도적인 이제 지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정당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뽑을 때 뭐 장애인 가산점 이런 게 있나요? 여성 가산점이 있잖아요. 제가 민주당 그 시행세칙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경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가산점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 가산점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평소에 정당은 헌법 8조에서 우리 보장하고 있어요. 정당 제도 그리고 정당 당내 민주주의. 정당은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평소에 선거 시기가 아닌 평소 시기에 그 양성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 정치 아카데미라든지 청년 국회 보좌진 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평소에 그렇게 해서 좀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을 후보자로서의 역량을 늘리고 정책 역량을 지원하는 이런 교육들이 좀 상시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정당에 주문하고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국회든 지방의회든 소수자들 문제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포괄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당사자가 진출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평소에 장애인 또는 소수자들의 정치 양성 아카데미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교육 강좌들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 정당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준비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 지방선거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장애인 관련 공약 아직까지 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각 정당마다 그 장애인 관련 공약 내놓을 텐데요. 그 꼭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육석철 소장님. 사실 장애인 인권만을 딱 집어가지고 살피기는 쉽지 않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후보자가 평소 보편적 인권 문제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는지, 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쪽에서 후보자에게 공개 정책 질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자료만 놓고 보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다 수용한다고 이렇게 좀 그 답변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런 이제 그 문서로서의 답변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생애사적인 또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좀 어느 정도는 좀 판단할 수 있는 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은 이제 SNS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뭐 그런 검색 서비스 이런 것도 많아서 사실 숨기려고 해도 잘 숨겨지질 않아요. 사실은 그분의 어떤 평상시에 그런 주제를 바라보는 걸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없는 것보다는 그런 장애인 정책 이런 자료들을 담아놓은 것이 좋지만, 그것만 갖고 또 판단하기 어려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 장애인 인권에도 더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덧붙여서 인공지능 관련 말씀드리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입력한 자료 속에서 갖는 편견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인공지능 속에서 뭐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답이 튀어나온 거 참 많아요. 이미 다수의 목소리로 이미 반영된 그런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 속에서 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창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인 관련 공약. 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평소에 인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한 후보들이 단체장이 되고 의회에 진출하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잖아요. 14개 시군들이.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 발전 전략 공약이 주를 이룹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인권은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인권 없이 발전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후보자들이 좀 인지하시고 정책을 공약을 내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첨언하고요. 지금 전북 같은 경우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실증단지다, 연구센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 발전 속도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또 한 분야가 뭐냐면 디지털 격차입니다. 네.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디지털 조력자 양성이라든지, 즉 디지털 약자를 포용하는 디지털 포용 전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격차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아니면 직접 가서 방문해서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이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네. 우리 많이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무리 좋은 세탁기를 집에 보내주면 뭐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해서 밖에서 세탁기 돌리잖아요. 네. 비싼 거 사다 줘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조력자를 양성해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일자리거든요. 네. 이렇게 일자리까지 영위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인권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또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민생의 문제이고, 지금은 뭐 햇빛 소독이 막 유행같이 공약을 내밀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반대하지 않고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또한 그것이 민생이거든요. 또한 인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약화해서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누구나 그러한 디지털 격차 없고, 그리고 그 성장 전략들이, 성장의 과실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북 지역의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좀 골고루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들을 주문합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 안에 포함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인권이 확장되면 뭐 보편적인 인권 자체가 확장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에 맞는 공약들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장애인 참정권은 장애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태도, 뭐 인식, 뭐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그 장애인 참정권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먼저 육 소장님. 지금 이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사실 그 장애 문제를 개인적, 신체적, 시혜적, 보건적 관점에서 제도적, 인권적 관점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장애인 참정권 문제도 장애인이 좀 힘들고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관점을 가져서는 발전이 굉장히 느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헌법상 권한이고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편적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그 바라봐야 장애인 한 사람의 어떤 그 참정권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것을 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진일보된 각성된 그런 방향으로 좀 제도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사실 장애인 인권이 2단계까지 오기까지 저절로 뭐 보온 시혜적 관점으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에도 단순히 요즘 그 지하철 시위나 이걸 바라보면서 출근길 불편하다고 그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희생이 있었고 그것을 딛고서 제도적으로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든지 장차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국격 여기에 비춰볼 때 현재 마이너리티로서의 어떤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은 그 국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좀 인권 개선 측면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있어서 조금 더 제도적 관점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창 대표님. 네. 짧게. 그래요. 합리적 편의 제공. 이게 뭐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만 볼 관점이 아니고요. 이러한 단순한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아니죠. 이제 헌법적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어느 기표소를 갔더니 투표 조례긴이 있어서 참 좋았다. 어떤 기표소에 갔더니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네. 안 된다. 지침이 이렇다. 그러면 그 투표 조력을 해준 그 기표소에서 직원은 법규 위반인가요? 처벌받아야 되나요? 징계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여기에서 보면 정당한 편지 제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투표 조력을 안 된다라고 한 그 선거관리위원 직원은 그럼 처벌받아야 되나?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행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투표 우리 아까 사례를 들었지만 누군가 작년에는 생애 최초 주권 행사를 한 겁니다. 시민권자가 된 거죠. 이번에 7번의 기표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역대급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이라고 하면 7번을 투표해야 하는데 이게 생애 최초가 아니잖아. 이제 불만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 불만을 한두 명한테 들었는 게 아니고 기표도 갔다 오는 우리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저에게 올 것 같은데 네. 저 좀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3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6조 1항에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12조 1항에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창현 장애인 인권연대 대표,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